정기재 주필과 함께 오늘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필님, 이 통계청에서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네. 이건 어떤 건가요? 뭐 통계청과 금융위원회 또 한국은행 이런 데서 이제 공동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우리나라 지금 전체 가구들의 뭐 대략적인 경제 사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네네. 조사하는 겁니다. 네. 그 개별적으로 있는 자료들을 합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대상되는 그 가구는 전체 가구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예. 표본 조사입니다. 그렇군요.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세청 납세 기록을 갖다 놓고 어떤 그 객관적 조사를 하는 이런 것과는 달리 면접 조사입니다. 작년에 얼마 버셨습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물어보고 빚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조사를 가지고 또 기존에 이제 다른 자료들과 적당히 비교해서 보정을 거치고 이렇게 네네. 나오는 자료인데 그 표본 가구는 15,700가구 정도 될 겁니다. 아마 면접 조사한 자료고. 많이 했네요. 많이 네. 합니다. 예. 네. 이 가구는 그 한 해만 하는 게 아니고 예. 뭐 상품권 같은 걸 주죠. 이제 정부에서 그럼 한 번 했던 사람이 또 그래서 하고 계속 합니다. 10번 뭐 10년 단위 이런 식으로 예. 그 패널로 지정이 되면 계속 이제 그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오늘 그 나온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 뭐 자산은 얼마나 되느냐, 부동산이 얼마냐, 뭐 예. 은행 저축이 얼마냐, 소득이 얼마냐 하고 이제 쫙 나오는데 이 상대적 빈곤율이라든가 우리가 잘 모르는 뭐 비소비 지출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계라는 게 사실은 이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게 좋은데 비소비 지출이라고 하면 그게 뭐냐, 비소비가 아닌데 지출하는 게 뭐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부가 뜯어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금이겠죠. 세금입니다. 예. 세금, 뭐 연금, 의료보험 뭐 이런 거 어떻든 네. 정부가 뜯어나가는 것을 다 합쳐서 비소비 지출이라고 하는데 강제 지출이죠. 예. 자발적 지출이 아니고 이런 지출이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그 이병택 교수도 했습니다만은 8.2%나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급증한 것이 네. 소득은 4%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3.몇% 소득이 늘어난 정도 것보다 늘었습니다. 네. 2배 이상 강제 지출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윤희성 기자고 이병태 교수가 잘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그 연합뉴스라고 하는 데서 이 뉴스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잠깐만 한번 그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빈곤층이 2년 만에 줄었다. 작년 상대적 빈곤율은 7년 새 최저다 이렇게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또 왜곡을 하네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교묘하게 말하자면 사실과 다른 뭔가 좋아진 것처럼 지난 상대적 빈곤율이 7년 새 최저 같으면은 지난 7년 동안의 성적표보다 굉장히 좋아진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근데 네. 저게 이제 지금 언론들이 저렇게 하는 저게 이제 사실은 가짜 아주 악의적인 편집이에요. 저 사실 자체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참말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 상대적 빈곤율이 7년 새 최저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참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이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 1만 8천 가구로 표본 조사한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중간 소득은 4,457만 원이거든요. 예. 이 중간 소득의 이게 평균 소득보다는 좀 낮죠. 네. 평균 소득은 5,700만 원이고 중간 소득은 4,457만입니다. 1,300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중간 네. 소득이라는 것은 그냥 이 18,000 가구를 쭉 늘어놓고 네. 9,000 가구인 예. 지점입니다. 중간. 딱 중간이고 평균이라는 것은 이 18,000 가구의 소득을 다 더해서 나누기 18,000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데 이 4,457만 원의 중간, 그러니까 2,200 한 뭐 28만 원 정도 되겠죠. 그 2,228만 원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상대적인 빈곤 가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은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하는데 빈곤 가구의 점유율 이렇게 됩니다. 전체 가구 중에 말하자면 요 빈곤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요. 중간값의 50%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사람. 예. 2228만 원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가구의 비중입니다. 네. 그게 지금 7년새 최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런 겁니다. 2011년도에는 이 비율이 18.6%였어요. 예. 이게 지금 17.4%로 7년 동안 가장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 이렇습니다. 18.6이었다가 2012년에 18.3으로 떨어지고 2014년에는 18.2로 떨어지고 2015년에는 17.5로 떨어지고 예. 2016년에 탄핵 와중에 약간 올랐다가 다시 약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빈곤 가구 비율은 지난 7년 동안 특히나 박근혜 정부 때는 아주 많이 떨어져서 빈곤 가구가 급격하게 줄어오던 추세가 오히려 지금 완만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뉴스의 기사는 사실 7년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떨어진 그 양 자체는 박근혜 정부 시간에 다 떨어졌고 다 떨어지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아주 찔끔 떨어진 걸 갖다가 최저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빈곤층이 2년 만에 줄었다. 작년 상대적 빈곤율.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빈곤율이 많이 떨어졌는지, 얼마나 빈곤 가구가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말이 없고. 예, 방금 자막이 하나 떴었죠, 네? 저희가. 예. 마치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7년 동안 안 좋다가 네. 예? 7년 만에 이렇게 최저가 된 것처럼 지금 쓰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 정부 예산을 받아먹는 연합뉴스라는 데가 하는 짓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문재인 정부 19개월 동안 상대적 빈곤율 0.0 몇 % 감소 이렇게 써야지 이게 정확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말하자면 1%포인트 이상 떨어진 겁니다. 네. 1%포인트. 그러니까 전체 18,000 가구 같으면 18만 가구 이상이 그 빈곤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1년 몇 개월 동안에 예를 들어서 17.6에서 17.4로 떨어진 게 0.2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추세가 오히려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떨어지던 빈곤율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다지 안 줄어들고 있어.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연합 뉴스는 저 따위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이거 거예요. 완전히 그 박근혜 대통령의 공적을 문재인 대통령의 공적인 양 예, 왜곡한 그렇습니다. 그런 예. 기사네요. 7년 동안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완만해지면서 조금밖에 안 떨어진 거거든요. 아이 참 뭐 이렇게 그걸 지금 비쌌습니까? 쟤들은 저렇게 하고 아마 잠시 후에 나오는 KBS나 네. MBC도 저렇게 보도할 거예요. 네. 그 MBC 기자들, KBS 기자들 공부 안 하니까 저거 갖고 이제 연합뉴스 그대로 저거 쓴 가지고 이제 열심히 7년 새 최저를 저 빈곤 가구가 줄었다고 막 떠들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진위계수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은 입만 열면 말하자면 시장 주도 성장 소득이 아니고 예. 시장 경제 체제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계속 이 소득 분배가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모르니까요. 그 아마 여러분들 아까 그림을 보셨겠습니다만 진위계수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5분위 배율도 급격하게 떨어져 왔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빠지고 있는 네. 거죠. 그런데 가구 분배율은 이 좋아지는 것이 훨씬 둔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 연합뉴스는 저 따위 말장난을 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죠. 요즘 그 삼성바이오 때문에 분식회계가 한창 논란인데 이런 거 하면은 이거 분식 통계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묘한 거짓말이죠. 네. 물론 예를 들어서 숫자 그 자체로 보면 지난 7년 동안에 제일 예. 작은 게 맞죠. 예, 제일 낮은 것이 맞는데 예.
이 떨어지는 속도가 오히려 지금 더 줄었죠. 줄어드는 가구가 오히려 적어졌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비난은 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택시업계에서 이 파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운행도 안 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주필님은 이 택시업계의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이 가장 소득이 낮은 직종이 이 택시일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택시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죠. 뭐 은퇴한 예. 뭐 첫째 직업을 예를 들어서 62, 3세대에서 은퇴를 하고 뭐 용돈이라도 벌자는 기분으로 나온 분들에게는 뭐 약간의 뭐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라 그러면은 만족할 겁니다. 그러나 예.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산학금 내고 특히 받는 개인 돈으로 택시 말고 예, 기업 택시 하시는 분들요. 뭐 온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굉장히 괴롭고 이 소위 서민들이 주로 이제 하는 업종이죠. 예. 근데 이 사실은 제가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택시업계의 고통이라는 거는 미리 풀었어야 되는 것을 지금 안 풀고 몇 년을 끌어온 결과예요. 그 몇 년을 끌어온 거는 더불어민주당 책임이죠. 문재인 정권의 책임입니다. 문재인 네. 정권 책임자들이 이때까지 국회나 정부의 뭔가 해보려는 노력을 다 저지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우버도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에어비앤비도 안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이따가 한번 우리 앵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 부장님 생각해 보시면 좀 이따가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 앵커 멘트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자율주행차 정도가 어느 정도로 개발되냐면 그 안에서 잠을 자도 목적지에 도착할 정도로 좀 자율주행차가 개발이 돼 나와버리면 있거든요. 네. 택시 기사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가 나오면서 타자 수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택시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직업 자체가 다 없어질 그 수도 운전이라는 있겠죠. 직업 자체가 예.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버스 카드가 나오면서 버스금 표운이 없어지고 그렇죠. 이런 거와 같은 큰 변화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오늘도 택시 기사들의 요구는 월급제로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월급제로 바꾸면 일자리가 먼저 없어질 겁니다. 그 월급 받아보기 전에 왜 택시 회사들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학금제도 없애고 월급제로 가자라고 얘기하지만 이 택시 업체들도 영세 중소기업이기는 마찬가지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거대한 산업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예. 카풀도 마찬가지죠. 카풀 카쉐어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소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공유 경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공유 경제라는 말 때문에 마치 이게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무슨 이런 경제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공유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보는 수요 공급의 그 기능을 개인별로 집단 대 집단이 아니고 개인별로 극대화해서 밀어붙인 겁니다. 모든 개인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한계 선택들이 전부 다 이 나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카풀 같은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대별로 지역별로 자동차 요금도 다 다르고 손님별로 요금도 다 다르고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저 하나의 표준 가격을 정해놓고 전체적인 시장 수급 관계가 천천히 반영되는 그런 수급 곡선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개인의 특화된 수요 공급 곡선이 짜증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 경제가 고도로 진화되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회주의로 가는 공유 이런 게 아닙니다. 시장 경제의 전면적 확대고 심화 과정이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역사의 진행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지금 그 카풀앱이 뭐 자가용 영업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들 말도 일리는 있어요. 왜? 지금까지는 택시업이 허가제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낡은 규제나 업의 어떤 면허제도 이런 거를 보면 야 불법 영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도 맞는데 어떻든 산업의 변화가 거대한 산업의 변화가 지금 오고 있고 이거는 필연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이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드라이버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가 이미 영업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뭐 실리콘밸리 같은 어떤 특정 예. 지역 안에서는 이미 운행을 하고 예, 있습니다. 이미 운행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필연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수만 명의 택시 기사분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지금 또 이제 뭐 이상한 방법을 낼 겁니다. 아마 뭐 중소기업들 또 팔 비틀어서 무슨 뭐 또 돈으로 막으려 그럴 거예요. 근데 예. 이렇게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게 우버 처음에 우버 좀 혁명이 난 지가 언젠데요. 그 우버 혁명 날 때 그때부터 했었어야 되는 거고 이건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버스도 굉장히 이 IT가 이제 발달되기 때문에 모든 개인이 자기의 말하자면 수요 함수를 다 가지고 업자들과 1대1로 거대한 IT라는 망위에서 1대1로 거래하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는 소위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수급의 곡선이 개인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시장 선택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 제도거든요. 이 공유제도라는 게 말이 공유니까 이 반자본주의 것처럼 네. 들리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필연적 상황이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택시 드라이버 라이센스는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만일에 저기 계신 분들 중에 택시 기사분들 중에 젊은 분이 있다면 예. 뭔가 다른 계획을, 잡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택시 기사라는 잡 자체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 그 하는 점을 좀 인식해 주시기를 참 신신당부합니다. 혹시 제가 뭐 택시 기사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질 거라는 이 전망을 기분 나쁘게 안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직업이 하나 없어진다고 하면 또 다른 직업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예, 생기죠. 예. 직업의 예를 들어서 측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네. 오고 로봇 시대가 네. 되면 로봇이 하던 일만큼 다 없어질 거다. 이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저분들의 경우에는 어떻든 운전대를 놓고 뭔가 다른 작업의 기회를 만들어야죠. 예.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되면 그 자율주행이라는 그 택시라는 게 완전히 오락 공간이라든가 레저 공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면 그 오락 공간과 레저 공간에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무척이나 많은 수십만의 잡이 또 일거리가 나와요. 업이 생기겠죠. 일거리가 예. 나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라는 일거리는 없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소위 마찰적 또는 이행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이 생기죠. 지금 네. 그 마찰 부분에 이제 저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딱하지만 그러나 산업은 변해간다 하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막 산업도 변하고 시대도 막 변하는데 안 변하는 건 정치권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안 변하는 진짜. 사람들이 있죠. 예. 그 김성태 한겨레 신문에서 저는 김성태 의원을 물고 늘어진 것이 참으로 이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네. 그 핀체에 몰려 있는 청와대요? 청와대에 가장 핀체에 몰려 있는 사람이 김의겸이잖아요. 김의겸 대변인. 그 조국이는 아마 거의 나가는 게 확정돼 있다고 봐야 될 거고 예. 이제 김의겸도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겨레 신문이 김의겸이 한겨레 신문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총대를 메고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냥 합리적 의심입니다. 네. 네, 이건 뭐 의심입니다. 네, 뭐 네. 제가 뭐 이 가짜 뉴스라는 것은 아니고 네. 그런 기분이 듭니다만은 아까 우리 최 부장도 얘기하셨듯이 김성태는 한마디면 살 수도 있어요. 예? 문준영이 또 같이 하자 말이야 내 아들하고 예, 특검 이렇게 같이 하면 살 하자고요? 수 있는데 예.
사실 이 김성태라는 분이 갖고 있는 저는 막 이번에 조국, 김어겸, 김성태도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요즘 나가야 될 사람 계속 늘어나네요. 뭐 처음에는 예. 조국이었다가 김어겸도 나가야 되고 김성태도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예.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이 문제를 제대로 태클할 수 있게. 예? 이 문제를 저는 이 지난번 우리 예산 문제 가지고 김성태 의원을 맹렬히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이 386들이 지금 우리 사회 굉장히 깨끗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비리를 저지르고 있거나 뭔가 지연학연 혈연으로 짜가지고 이권을 나눠 먹고 있거나 이런 게 이제 이번에 우재창 뭐 이런 게 예. 드러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남아있는 곳은 정치권밖에 없습니다. 386들밖에 없는 거예요. 예. 386들은 지금 그 시절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없습니다. 롯데 다 털어도 없었고 이번에 대한항공 다 털어도 못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 비리와 부패가 남아있는 그 떡을 나눠 먹고 있는 거는 정치권하고 386들이다. 저는 이 뭐 태양광 마찬가지고 태양광 서울시에 붙어서 뜯어먹는 거 뭐 구청마다 권력 교체가 되면 연필 납품하는 업자까지 다 바뀌거든요. 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 같은 데서 기업들은 다 MRO라고 해서 정말 공정투명하게 아웃소싱을 합니다. 예. 근데 그 공정투명하게 아웃소싱을 안 하는 데가 정치권이에요. 박원순 시장으로 교체되었다. 그러면 온갖 종류의 협동조합들이 나중에 아마 제대로 된 시장이 들어서서 박원순 시장 시기에 벌어졌던 부패와 비리를 만일에 뒤지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이 마지막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 386과 정치권들이 이 사람들만 지금 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정치부 기자가 경제부로 오잖아요. 예. 추석이나 연말 연시가 지나갔는데도 돈이 별로 안 생기는 겁니다. 예?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옛날 얘기예요. 예. 옛날 얘기를. 얘기. 예. 옛날 얘기입니다. 예. 기자들 촌지는 정확히는 김영삼 때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까지 거슬러 가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가 경제부로 또 왔어요. 또는 산업부로 왔어요. 네. 자기는 정치부 기자를 할 때 정치부에서 촌지봤던 추억이 있어서 야 경제부 가면 거긴 돈이 많은 데니까 재벌도 있고 예. 부패한 재벌도 있고 이제 촌지 좀 챙기겠구나 하고 왔는데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치부에서 건너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왕따를 시킨다. 네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그래서 절들어 물어보는 사람 기자가 있었어요. 오. 야 정말 내 지금 왕따 당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제게 물어보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정치부에 있다가 온 거예요. 예. 그때도 정치부는 촌지가 있었던 겁니다. 정치가 늦네요. 늦습니다. 제일 늦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지금 386의 머릿속에 예. 청와대에 있는 그 386 실세들의 머릿속에는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부패상, 30년 전의 그 사회의 부패상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그 행세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커피 기계를 다 바꾸는데 공개 경쟁 입찰도 없고 그 입찰은 밑에서 입찰은 해야 됩니다 하니까 스펙을 싹 고쳐가지고 그 우재창 납품업체 스펙에 딱 맞게 이렇게 이제 입찰해서 주는 거죠. 와. 그 짓을 아직까지 하는 것이 이 정부다. 그래서 아마 이번 이 정부가 빨리 교체되고 나면 386과 정치권에 썩은 국회의원들이 아마도 다음 그 국회의원 선거 때 대대적으로 저는 교체될 거라고 보는데 그 교체되고 나면 대한민국도 성큼
사회구조가 선진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 마지막 낡은 시대의 발악이, 마지막 낡은 시대의 잔치가 예. 이 문재인 정부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와, 지금 막 댓글창으로 한도균님께서 10만 원을 쏴주셨네요. 커피 드시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아, 요즘 주필님의 논평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아주 명품 논평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희 펜앤뉴스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 또 저희 펜앤문화센터 들러주셔가지고 펜앤커피도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필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